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맨날 애만 그렇게 쳐갔냐? 그럴 시간에 나가서 돈이나 좀 벌어. 지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는구먼. 에휴.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집안에 어린애가 생기면 복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임신한 게 싫으세요? 지 시누이는 애기 안 생겨서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만. 눈치도 없이. 에휴. 시모는 늘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이날도 역시 늦둥이를 임신하게 된 제게 시어머니의 막말은 계속 이어져 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뭐든지 다 인상 쓰고 눈치를 주고 잔소리를 해대셨습니다. 아들만 둘을 낳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임신 소식에 한편으로는 너무 놀랐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설레었어요. 첫 아이를 임신했을 그 15년 전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며 잠도 못 잤었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13년이 흘렀고 남편과는 거의 잠자리도 하지 않으며 우정으로 살아왔었는데 술에 취해 딱 한 번 남편과 합체를 하던 그날 밤에 일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남편과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아졌습니다. 무뚝뚝하게 자기 할 말만 해버리는 남편의 스타일은 저와는 완전히 안 맞거든요. 저는 뭔가 서로의 얘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통하고 자상한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결혼은 이상형과 정반대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니 제가 딱 그 모양인 것 같아요. 단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니 뭐 말 다 했죠. 주변 친한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결혼하고 살면 다들 그런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아주 마음에 들어서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시니 그 말에 힘입어 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소개팅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 남자가 멋져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수나리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모습이 오히려 제게는 멋져 보였습니다. 주변 남자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약삭빠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려고 했었는데 이 남자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이런 곳을 처음 와본다면서 저보고 가장 비싸고 맛있는 것을 골라서 시켜달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서요. 제일 비싼 게 제일 맛있는 거죠. 그럼 그걸로 시켜주세요. 오늘은 제일 맛있고 비싼 걸로 제가 대접할게요. 어머나,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걸로 하나 고를게요. 제일 비싼 건 양도 많고. 그러지 말고 제 말씀대로 하세요. 저 같은 남자랑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한데요. 양 많으면 남기세요. 제가 더 먹을 수 있어요. 과거의 남편 모습은 굉장히 순진했었어요. 30이 넘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순진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촌티가 잘잘 흘렀고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옷을 입는 센스는 더더욱 없었으니 진짜 눈이 안 가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이라면서 아는 분이 소개를 시켰었으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는 잘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을 이어나갈수록 그 남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솔했고 저는 점점 빠져들게 되었죠. 그리고 여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족에 대한 애착도 상당히 많아 보였답니다.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수성가하신 편이라 아껴 쓰고 절약하시는 게 몸에 배신 분들이시거든요. 어르신들은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거든요. 마음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가족들에 대한 마음이. 저는 나중에 제 가정이 생기면 진짜 잘할 거예요. 제 꿈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부모님과 여동생도 잘 보살펴드리면서 말이에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크던 이 남자가 저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제게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무조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결국 그날 가장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다 먹지 못한 제 음식까지 다 먹어치운 이 남자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제가 건드렸던 음식들도 아무 내색 없이 다 먹어주었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느낌이 확 와닿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어디 음식점이 맛이 있고 분위기가 좋은지 이곳 저곳을 물어봐 가는 정성은 가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저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얼마 후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 역시 그 남자를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맛있는 도시락을 싸서 놀이동산에도 갔었는데 제가 만들어준 음식이 제일 맛있다며 엄지척을 해주었고 그걸 보는 저는 또 너무 행복했었죠. 연애 시절에는 지나치게 모든 것이 행복하게 느껴진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콩깍지가 쓰였다는 거겠죠. 1년여의 연애 기간을 거쳐 저는 남친의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었고 조금 보수적이지만 남편이 많이 챙기는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었죠. 남친 집은 꽤 크고 괜찮은 곳이라서 사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서 말이에요. 위축되는 마음을 안고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남자친구보다 한 살 아래의 여동생이 먼저 반겨주었어요. 어머, 우리 오빠 여자친구 맞죠?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오빠 얘기랑은 살짝 다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천사니 뭐니 했는데 살짝 몸집이 있으신 게 천사랑은 거리가 멀으신 것 같아서요. 흐하하. 네? 아, 그랬구나. 어쨌든 고맙네요. 그렇게 말해줬다니. 남친 여동생은 그저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막 짓거려대는 스타일이었어요. 나이도 30이나 넘었는데 처음 보는 오빠의 여자친구에게 몸집이 있다느니 실망이라느니 이런 말을 하다니 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뵙게 되었는데 두 분 모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은 별로 말씀이 없으셨는데 특히 남친의 어머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옆에서 다 얘기하는 조금 지나친 열정 엄마이셨죠. 저희 집은 조금 자유롭게 알아서 하게끔 하시는 스타일인 것에 비해 너무 다른 모습에 솔직히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 이거 좀 먹어봐. 편식하는 거 아니야. 얼른 자. 아이, 엄마 이거 싫다니까. 씁쓸하니 무슨 맛으로 먹으라고. 싫어. 그래도 몸에 좋은 거 먹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지. 맨날 햄 같은 거만 먹으면 쓰나. 얼른 먹어봐. 아, 진짜 싫다니까.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오빠나 줘. 난 내 마음대로 먹을 거야. 30이 넘은 남매를 어린아이 대하듯이 반찬까지 집어다 주는 남친 어머님을 이해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친 여동생도 그랬고 남친 어머님도 저에 대해 별로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셨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남친의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지만 저보다는 나이가 2살이나 위라서 저는 존댓말을 썼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한테는 무슨 일로 전화 주신 거예요? 아, 그게 말이지. 내가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한 3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나? 네? 300만 원이요. 내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 못하고 오빠한테도 못하고. 아, 그러시구나.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건 나중에 내가 말해줄게.
사회생활하니까 그 정도는 있지? 황당하게도 남친 여동생은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말을 할까 싶어서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해버렸지 뭡니까. 그리고 저는 그 당시 남친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시누이 올케 사이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결국 저는 없는 형편이지만 작은 적금을 깨서 남친 여동생에게 몰래 주었습니다.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말에 남친에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밀로 했죠. 그리고 저는 그 후로 남친과 깊은 관계가 되어 매번 남자친구의 집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돈을 빌려주고 난 후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생신이 되었고 생신 식사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자친구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남자도 함께했어요. 키도 훤칠하고 온몸을 명품으로 쫙 빼입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거만하던지 어른들을 보고도 공손하지 않게 인사를 했었는데 저는 그게 꼴배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한 판국에 뭐라고 할 것도 못 되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잠시 후 제게도 인사를 건네긴 했는데 제가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은 여자친구라는 것을 알고는 살짝 무시하는 투로 말을 했고 그걸 들은 제 남자친구는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네, 우리가 손윗 사람인데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형님. 아직 결혼하실 분으로 결정하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세상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럼 자네 사랑도 한 치 앞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니까 앞으로 또 보면 깍듯하게 손윗 사람 대우해줘. 알았지? 헤이, 세상 사람 다 바뀌어도 저는 안 바뀌죠. 저는 영원히 미영이만 사랑하는 사람.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자네는 일반 회사 다니는데 뭘 이렇게 명품을 많이 입고 다니는 거야? 이 시계는 저번에 못 본 것 같은데 이 꽤 비싼 걸 자네 월급으로 어떻게 충당을 해? 이거요. 이거 2달 전 제 생일에 미영이한테 받은 거예요. 저 때문에 돈 모았다고 하던데요. 곧 결혼할 거니까 비싼 거 해주고 싶었다면서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사주는데 제가 완전 너무 좋아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그 남자의 말에 저는 불현듯 남친 여동생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연의 일치처럼 딱 맞아 떨어졌죠. 얼마나 황당하던지 정말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남친 여동생은 지금 일정한 직업도 없이 간간히 알바나 하고 다니고 있는데 자기 남친을 위해 제게 돈까지 빌려 몇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사준다니 말이나 됩니까? 제게는 부모님과 오빠한테 말 못할 큰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저는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흔한 작은 명품 지갑 하나 없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여동생이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 돈을 빌려간 시기가 여동생 남친의 생일 선물 사준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는 남친이 불같이 화를 내며 바로 여동생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다음날 바로 제게 전화가 와서는 실망이다 어쩐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거친 말들을 해댔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쩌면 이리도 입이 싸요?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요. 비밀이라고. 아니, 그 돈이 남친 명품 선물 사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급한 일 생긴 줄 알고 빌려드린 건데. 솔직히 저도 명품 지갑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돈 모아놓은 건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뭐? 기분이 안 좋으면 뭐 어쩔 건데? 그리고 내가 돈을 어디다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남친 선물 사주는 것도 나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큰일이라고. 빌려주면 빌려준 거지. 더럽게 생색내네. 짜증나게. 남친 여동생의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저희는 그날 전화로 엄청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지 않고 한바탕 퍼붓고 나니 화가 조금은 풀리더군요.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아마 화병이라도 생겼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평생을 이 남자에게 맡겨도 될 만큼 믿음직했거든요. 특히나 이 남자는 저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고 매일 저하고만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대부분 이 나이대의 남자들은 당구 치고 술 먹고 축구하고 그러면서 밖에서 시간을 엄청 보내는 걸 많이 봤었는데 그러질 않고 제기만 관심을 두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 친구들도 가정적인 제 남친과 결혼을 하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말해주어서 제 판단은 옳았다고 생각했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정말 짜증나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시누이는 아나무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했고 제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저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특히나 저희 집안의 환경을 가지고 무시했고 저희 오빠가 이혼한 것도 꼬투리로 잡았습니다. 오빠가 이혼했다며?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혼까지 하고는. 이혼도 다 탐낸다고 하던데. 아 저기 새언니가 바람이 나서 아휴 좀 그렇게 됐어요. 바람은 뭐 혼자 피는 줄 아니?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으니 그런 거지. 니네 오빠도 꼬라지가 범상치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뭐 남자 구실 못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오빠가 사업이 잘 안 돼서 그거 일으키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바쁘고 신경을 못 써서.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자고로 한 놈이 바람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니까. 절대로 그냥 바람이 안 나. 그러니까 바람난 사람만 욕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놈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아유 이런 건 꼭 형제간에 똑 담던데 걱정이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너무나도 나빴습니다.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직설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오빠가 이혼한 건 맞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오빠는 자신 때문에 괜히 제가 책 잡히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고 제대로 앞에 나서서 말도 아끼며 조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제가 더 미안했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리고 혼수나 예단 부분에서도 단 하나의 양보도 없이 갖고 싶은 거 다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꼴보기 싫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평소에 말수가 별로 없으시고 이런 쪽엔 관심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셨는데 따로 친정엄마에게 전화까지 해서 친척들 혼수에다가 시누이 명품 구두와 백까지 원하는 걸 쭉 말씀하셨죠. 솔직히 남친 집이 없는 집은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셔서 저희 집이 조금 꿀리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신혼집을 엄청 거창하게 해준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요구하니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어떻게든 딸 시집 보내는데 최대한으로 해주고 싶어서 여러모로 애를 쓰셨고 그 과정에서 오빠가 정말 많이 도움을 주었어요. 오빠는 결혼 생활 중 사업이 실패하면서 새언니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혼 후에 사업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새언니가 아는 사람이랑 바람이 나서 오빠가 그것을 신경 쓰느라 사업에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친정 오빠의 도움으로 많이 부족하지는 않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첫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시누이는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는데 은근히 제가 첫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니 뭐 벌써 애를 낳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신혼생활도 좀 즐기면서 천천히 낳는 게 요즘 스타일 아니야? 아무튼 새언니는 너무 구식이라니까. 촌스러워.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 나이도 적은 것도 아닌데 빨리 낳아서 키우면 좋죠. 아니, 뭐 그거야 자기들 마음인데 나는 좀 천천히 갖자고 생각해서 말한 거야. 고생했어, 애 낳느라. 신우는 씁쓸한 듯한 말투로 제게 전화해서 말을 하더군요. 어쩌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정떨어지게 하는지 차라리 전화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모유 수유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도 잘 안 자고 하루 종일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고는 아이가 잠드는 시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도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 아이 옆에서 골아떨어지기 일쑤였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설거지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퇴근길에 사다 주면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2년쯤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싶었는데 어느새 제 뱃속에는 둘째가 찾아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조금 늦게 갖고 싶었는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새 생명에 조금 놀라기도 했었어요. 이때도 신우이는 제게 전화를 걸어 뭔가 내키지 않는다는 듯한 말투로 축하의 인사를 건넸죠. 아니 뭐 또 벌써 둘째를 가져? 새언니네는 뭐 맨날 둘이 붙어서 뭐 하는 거야? 저희 부부 아직 젊은데 그럼 둘이 붙어있죠. 아가씨도 이제 그만 아이 낳으세요. 젊은 아이도 아니신데.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신우이는 제 말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짜증을 확 내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워낙에 성격이 유별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막말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아이들한테까지도 막말을 하는 것이 느껴졌고 그때마다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그런 신우이의 행동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는 신우를 탓하기보다는 달래기 바빴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왜 그려? 오늘 피곤한가 보다. 그치? 엄마 방에 가서 좀 누워. 응? 누워있으면 기분이 좀 괜찮을 거요. 아유 됐어 엄마. 침대 눕기도 싫어. 매트리스도 딱딱하고 별로야. 나 뜨끈하게 마사지나 받고 싶은데 엄마 돈 있으면 나 100만 원만 줘봐. 회원권 끊어야 된단 말이야. 어? 그래 기다려봐. 아빠 통장에서 엄마가 몰래 빼다가 줄 테니까 이따가 나랑 같이 은행 가자. 응?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가히 기가 막혔습니다. 30도 훨씬 넘은 딸이 조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빨리 태어났냐, 뭘 먹었길래 이렇게 돼지 같냐라는 말도 안 되는 짜증을 부려도 그걸 다 받아주면서 돈까지 챙겨주며 오냐오냐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왜 이렇게 신우이가 제 아이들에게 심통이 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자고 있는 줄 알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신우는 지금 몹시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엄마, 나도 빨리 아기 낳고 싶단 말이야.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거냐고. 새언니는 저렇게 애만 팡팡 잘났는데 내가 왜 불임이야, 왜? 조금만 기다려보자. 박서방이랑 일단 최대한 많이 붙어 있어봐, 응? 엄마가 저번에 해준 한약 다 먹었어? 또 해줄게. 건강하고 멀쩡한 네가 임신이 안 될 리가 뭐가 있겠어? 우리 딸 울지 말고, 응? 짜증난단 말이야. 2명씩 낳는 동안 나만 이렇고 박서방도 자꾸 나한테 안 오는 것 같고 짜증나. 다 짜증난다고. 신우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시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신우이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신우 남편이 굉장히 여자들을 좋아하게 생겼고 신우에게만 만족할 것 같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단순하게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신우이 남편이 신우이를 멀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신우이 남편인 심해부는 키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훤하게 잘생긴 편이에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며 자동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돈을 충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부잣집 도련님처럼 보였었죠. 그에 반해 신우이는 제 남편과 비슷한 스타일이었어요. 자신은 본인이 예쁜 줄 알지만 그냥 화장발을 많이 세우는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체구는 조금 큰 편인데 키는 작고 특히 다리 쪽은 많이 뚱뚱했었죠. 처음 신우와 신우 남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남편은 결혼하고 시댁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도 잠시 시댁에 들릴 뿐 단 한 번도 시댁에서 잠을 자고 가지는 않았어요. 회사가 바쁘다 출장이 있다는 핑계로 주말에도 신우 혼자 남겨두는 일이 많아 신우이는 심심해서 시댁에 자주 와 있곤 했었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뭔가 신우이의 남편이 미심쩍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상태라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대화가 범상치 않게 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 남편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 챙기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집에 가끔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부러 나가려고 하는 듯한 눈치가 보였거든요. 결혼 생활 6년, 어린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도 지쳐가고 있는 듯 했죠. 그리고 저에 대한 관심도 아주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똑같은 것인가 하는 회의감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15년간이나 이어나갈 무렵에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의 생신 전날 시댁 집 앞에서 시매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죠. 아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 아이, 그래, 알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애기랑 만난 지 1000회 됐는데 내가 못 가니까 너무 미안해. 아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오빠 마음 안 변해. 회사가 바쁜 걸 어떻게 해. 너무 미안하다, 우리 애기. 시매부는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시매부가 볼까봐 일부러 몸을 숨기고 있었죠. 그러더니 시매부는 다시 한번 전화기를 누르더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 자기야, 나야, 뭐해. 아이, 내 생각 안 하고 있었어. 나 자기가 사준 셔츠 너무 잘 맞아. 고마워, 너무 고맙다. 이래서 돈 많은 누나를 만나야 하는 건가 봐. 내가 아주 자기 덕분에 호강을 한다, 호강을 해. 자기 같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아이, 알았어, 걱정 마. 나 절대 아이 안 낳을 거니까. 아이, 뭐 낳고 싶어도 불임 와이프 만났으면 몰라본 거지. 저는 그때 딱 알게 되었어요. 제가 보고 생각해왔던 시매부의 모습이 딱 정답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한치의 거짓말도 보태지 않고 시매부는 그날 2명의 각기 다른 여자들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또 신우가 불임이라는 사실까지도 선포했었습니다. 저는 시매부가 이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던 터라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렸어요. 당장에 달려가서 시댁 식구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버릴까 잠깐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고민해보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행복해질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신우이의 가정이 파탄나고 시부모님도 쓰러질지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 마음부터 추스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 밤낮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나서서 신우 남편을 한번 만나 진지하게 얘기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 한 번도 시매부에게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는 제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약속을 잡아서 단둘이 카페에 앉아있는데 어찌나 어색하고 이상함을 넘어서 기분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일단 시매부에게 좋은 말로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제가 얼마 전에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다른 여자들하고 사랑 어쩌고 얘기까지 하던데 도대체 무슨 사이예요? 혹시 뭐 불륜 이런 건 아니죠? 네? 아이,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잘못 드셨어요? 저 바쁘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실 거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라뇨.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여자들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그것도 시댁 근처에서. 사람이 그럼 못 써요. 우리 신우는 불임인데 그렇게 아이 갖고 싶어 안달았는데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이거 다 말할 거예요. 아니 뭐 증거라도 있어요? 바람 피우는 것도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라도 받고 하는 거죠. 요즘은 이거 간통죄도 안 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창념 마시고 본인 아이들이나 잘 키우시죠. 저희 가정은 제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형님은 뭐 그렇게 행복하게 가정에 충실하면서 사는 줄 알아요? 밖에 나가면 남자들 다 똑같아요. 아니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뻔뻔해요. 무섭지도 않아요? 내가 다 말할 거라니까요. 지금 그 말 누가 믿어줄 줄 알아요? 말하세요. 어디 말해봐요. 누가 믿나? 이만 가보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걸로 저 찾아오지 말고요. 심해부에 가는 저기 저 우주 끝까지 튕겨져 나와 있는 것 같더군요. 아무리 간이 부어도 그렇지 어쩌면 이렇게까지 오리발을 내밀면서 당당할 수가 있는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우는 제게 명품백 사진을 하나 보내면서 자기 남편이 사줬다며 자랑까지 했죠. 그러면서 저보고도 그렇게 촌스럽게 살지 말고 좀 꾸미면서 살라고 거울 좀 보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서 신우에게 얼른 전화를 걸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정말 황당하게도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면서 꿈을 꾼 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새언니 정말 이상하다. 오늘 우리 남편 만났다면서? 회사 앞까지 찾아가서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를? 그러지 좀 마라. 남자애 둘 키우더니만 정신이 너무 산만해진 거 아니야? 듣자 하니 요즘 오빠도 집안에 관심도 안 갖고 밖으로 돈다고 하던데 이게 바로 다 새언니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러는 거네. 네? 아니 아가씨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들었다니까. 아가씨 남편이 여자들하고 전화통화하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막 아유 제발 정신 좀 차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상상할 시간에 나가서 돈이나 좀 벌던가. 우리 오빠만 뼈 빠지게 돈 벌게 하지 말고. 바람나서 이혼한 건 우리 집 남편이 아니라 새언니 오빠잖아. 기억 안 나? 이제는 이런 것까지 헷갈리는 거야. 사실 제가 남자아이 둘을 키우며 체력도 많이 딸렸고 기억력도 감퇴한 건 사실이에요. 아이 낳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 유난히 흰머리도 많이 났고 아주 쉬운 단어도 생각이 잘 나지 않았죠. 결혼도 일찍 한 편은 아니라서 나이도 어느덧 40이 넘어 있었고 아이 낳고 집에서 부업하면서 살림하다 보니 뭔가 바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면 신우는 아이가 없다 보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어요. 딱히 일도 하지 않았고 모자란 돈은 시댁에서 가져다 쓰기도 했었습니다. 신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과 시댁에서 가져다 쓰는 돈으로 온전히 자신을 꾸미고 치장했어요. 매일매일 여기저기 다니며 돈 쓸어 다니기 바빴죠. 그렇다 보니 저보고 촌스럽다, 좀 꾸미고 살아라 하면서 타박을 했었는데 이날 역시 저보고 헛소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때 녹음이라도 해놓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집에서 아주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며칠 몸이 계속 무겁고 몸살 감기 기운도 있는 것이 컨디션이 계속 좋지 않았는데 글쎄 그게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임신이라니 이 나이에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라 너무도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 처음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믿지 않았고 나중에는 말도 안 된다며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부가 거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자는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어쩔 때 딱 한 번 했는데 그게 임신이 된다니 누구라도 믿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자로서 거의 막바지인지 마법에도 잘 걸리지 않고 불규칙적이라서 태경이 되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믿기지 않는 이 상황에 저와 남편 모두가 너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간을 맞춰 병원에 가서 아기의 심장 소리까지 들은 후에야 임신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래? 야, 나 아직도 믿을 수가 없네. 아니, 도대체 이 나이에 뭘 했다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도 어쩌겠어. 하늘에서 내린 축복인데. 진짜 낳는다는 소리야? 지금 이 상황에? 이 애기 태어나면 우리 나이가 몇이우대? 애가 없으면 몰라도 다 커가는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우리 집 형편에. 뭐? 당신 그런 소리 하지 마. 뱃속에 아기가 듣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낳을 거야. 남편은 많이 당황했는지 진짜 아이를 낳을 것이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낳는다는 단호한 대답을 했고 결국 이 일은 시댁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시댁 행사가 있어 그날도 일찍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입덧도 심하고 몸이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었죠. 전이랑 잡채랑 갈비를 만들며 부엌에 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입덧이 심해 헛구역질을 시작했고 그 순간 저를 매섭게 쏘아보던 신우이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아 뭐야. 남이 보면 임신한 줄 알겠네. 뭘 또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와서는 이 난리야? 음식에 들어가겠어. 아 미안해요 아가씨. 그게 사실 저 누뚱이 가졌어요. 뭐? 누뚱이? 그럼 지금 임신했다는 그 소리야. 정말 그런 거야? 아니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그거 진짜야? 진짜예요. 이런 걸로 제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나 진짜 황당하네. 너 때문이네. 내가 임신 못하고 불임된 거 너 때문이야. 나랑 왜 자꾸 비슷하게 겹쳐가지고는 내 거 다 뺏어가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엄마, 새언니 임신했대. 글쎄, 너 내 애기 뺏어서 임신한 거야. 신우는 제게 다 뺏겼다는 표현을 하며 화를 버럭 냈습니다. 원래는 첫째도 둘째도 자기가 임신을 했어야 하는 시기인데 제가 갑자기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자기한테 왔어야 될 천사들을 제가 다 뺏어갔다고 하더군요. 말인지 방구인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듣고 있으려니 저도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신우이의 고함을 들은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와서 저를 쳐다보며 물으셨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맞아요. 저 임신했어요. 노뚱이 가졌대요. 셋째 손주 보시게 생기셨어요. 뭐가 어째? 셋째를 가져? 너는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요즘 누가 셋째를 갖는다고 또 덜컥 임신을 해? 애들 많이 낳아봐야 뭐해. 둘 낳았으면 됐지. 치렁치렁 애만 줄줄. 네가 그렇게 자꾸 낚아채니? 네 신우가 어떻게 임신을 하겠니? 안 그래?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임신한 거랑 신우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상관이 있고 말고 한 집안에서 누가 그렇게 홀라당 뺏어간다니. 옛 어른들이 부정탄다고 하더니 딱 그 소리네. 어머님, 뱃속에 애기 들어요. 부정탄다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저 정말 속상해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애기를 가졌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어머나, 얘 눈 똑바로 부릅뜨는 것 좀 봐. 얘, 내가 하는 말보다 네가 이딴 식으로 시애미한테 대드는 게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더 안 좋겠다. 진작 가정교육도 못 받았나 원. 시모와 신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 옆에서 제 남편도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제 편을 들어주고 하더니만 이 말을 다 듣고도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지 뭡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잠시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귀찮은 듯이 제 말에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고 제가 서운하다는 말을 하니 자신은 누구보다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안 그래도 내 동생 애기 못 가져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꼭 그걸 오늘 소문내야겠냐? 축복받은 애도 아니고 어쩌다가 잘못생긴 애를 가지고.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맞잖아. 계획에도 없었는데 어쩌다 술 먹고 하나 얻어 걸린 걸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떠냐. 난 말했지만 우리 엄마 내 동생 너무 소중하고 지켜주고 싶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내가 가슴이 안 아프겠냐? 너 그 나이에 애기도 갖고 정말 대단한 거 알았으니까 더 이상 여기 와서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남편은 한술 더 떠서 환영받지도 못한 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싫어 웬만하면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고 집안에서도 남편과의 사이도 냉랭해져 버렸어요. 아들 둘은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 이 상황을 다 알고 제게 무슨 일이 있느냐며 오히려 제 눈치를 보았죠. 배가 점점 불러오자 아들들은 누구보다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고 최대한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할 일도 다 알아서 하더군요. 두 아들들은 제게 고물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이놈들 보고 있으면 그저 한없이 행복해지기만 해요. 그리고 제 배는 불러 만삭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단 한 번도 함께 가지 않았으며 저는 늘 홀로 병원을 찾아갔죠. 제가 첫째 둘째 아들을 제왕절개로 낳았는 데다가 나이가 많다 보니 동네 작은 병원보다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큰 종합병원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병원에 가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광경을 목격했지 뭐예요. 평일 오전이라 산부인과 병동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차례로 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진료실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시누이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누이와 함께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죠. 두 사람은 그 누가 보아도 부부라고 할 만큼 다정하게 나왔고 손을 잡고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예전에 신우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고 얼른 핸드폰을 들어 그 두 사람을 연신 찍었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자취를 감춘 후에 옆 진료실 간호사에게 가서 그 둘에 대해 물었죠. 저기 방금 나가신 저분들 너무 보기 좋네요. 아, 꼬물이 부모님이요? 너무 보기 좋죠? 평일에 오시는데 꼭 두 분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네요. 보기 좋아요. 병원에 오실 때마다 산모 남편분이 꼭 맛있는 간식도 사다 주시고 그러세요. 얼마나 따뜻하고 섬세하신지. 그런데 왜요? 아시는 분이세요? 아, 아니에요.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오는데 그저 부러워서 물어봤어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분명 부부의 신분으로 산부인과에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배가 땡기며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예정일이 한 달 가까이 남아서 출산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만 양수가 터져버렸고 급하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아이를 낳다 보니 집안 정리도 못했고 제 짐도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남편이 뒤늦게 짐 몇 가지를 챙겨 병원으로 왔죠. 아주 건강하고 예쁜 누뚱이 막내딸이 태어났는데도 남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축복받지 못한 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뾰루퉁에 있는 남편의 표정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 우리 누뚱이 막내딸이 태어났는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 하나의 돈이 얼마나 드는데. 꾸역꾸역. 나를 얼마나 고생시켜야 속이 후련하 보지요. 뭐? 당신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냐고. 그런 말 할 거면 당장에 가버려. 짐 두고 얼른 가라고. 화가 나서 한 말에 남편은 정말 바로 짐만 두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 대신에 두 아들이 버스를 타고 병원에 들러 저를 살펴봐 주었고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남편과 무슨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아마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 같다며 제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우리 동생 있잖아. 고모한테 어쩌고 하는 것 같았어. 좀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서. 그래? 무슨 얘기일까?
알았어. 고마워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바쁜데 이 먼 데까지 버스 타고 왔네.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엄마한테는 우리 두 아들이 세상 전부인 거 알지? 이젠 우리 동생도 같이 해줘야지 엄마. 나랑 동생이 많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우리 벌써 인터넷으로 기저귀 가는 법이랑 목욕시키는 법도 다 봤다니까. 아이고 내 새끼들 진짜 최고다 최고야. 너무 고마워. 다행히 두 아들들은 동생이 태어난 것에 대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했어요. 며칠 병원에 있는 동안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가 다녀갔고 오빠는 제게 300만 원을 건네며 산후조리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라면서 쉬라고 했습니다. 나이 먹어 아이 낳아서 몸이 많이 고생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핏줄은 역시 핏줄인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산후조리원에 가지는 못했고 퇴원 후에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친정 오빠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남편은 역시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혼자 조리원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지만 두 아들도 챙겨야 했고 또 제가 그렇게 큰 돈을 그곳에 쓸 만큼 대범하지가 못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눕히고 저도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시 후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누워있는 아이를 보더니 신우와 똑 닮았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이랑 어쩌면 이렇게 똑 닮았니? 인연이긴 한가 보다. 예미야 내가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는 어차피 아이도 둘씩이나 있고 이제 애들 가르치고 장가 보내려면 돈도 벌어야 하잖니. 갑자기 노뚱이는 키워서 뭐하게 돈만 들지. 안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네 신우한테 애기 주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머님. 그래 어머님 그만 불러라. 뭐가 말도 안 된다니? 옛날에는 이런 일 흔했다. 자식 못 갖는 형제 있으면 하나 낳아서 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어차피 이 아이도 네 신우랑 핏줄 섞여 있을 것이고 지금 보니 네 신우 어릴 때랑 똑 닮은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인연 아니겠니? 잔말 말고 하자는 대로 해. 어머님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 왜 그러고 가만히 있어? 네 남편은 뭐하러 부르니? 애비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얘기 끝났고 미영이 집에 다 준비도 해놨다. 그러니까 오늘 애기 데려가서 미영이네서 출생신고하마. 애비도 그렇게 생각하지? 예, 어머니, 당연하죠. 미영이 그렇게 불임으로 고생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죠. 저희 어차피 갑자기 생긴 애기라 너무 당황했거든요. 저는 기가 막힌 상황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차마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할 수도 없더라고요. 몇 분 동안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고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의 행동에 더더욱 기가 막혀 도무지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았죠. 잠시 후 저는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진짜 보자 하니까 말이야 막걸리야. 당신들 미쳤어? 정말 미쳤냐고. 애를 주라고? 뭐가 어쩌고 저쩌지? 엄연히 부모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애를 왜 줘? 애가 무슨 장난감이야? 대추야? 누굴 주고 말고 할 게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아. 어머머머 깜짝이야. 얘가 왜 소리를 질러? 당신들? 이게 아주 시애미한테 말버리장머리 좀 봐. 네가 아주 애 하나 낳았다고 유세를 떠는구나. 애비야, 애기 데리고 당장 가자. 어디 애한테 손 하나 딱딱해봐. 나 오늘은 못 참아요. 내 애기 건드리면 다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고 하자고요. 진짜 실망이다. 너 같은 인간을 믿고 결혼한 내가 정말 한심해. 얘들아, 얼른 외삼촌한테 전화 좀 해줘. 얼른. 방에 있던 아이들에게 시켜 친정오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친정오빠가 집으로 왔습니다. 친정오빠는 아이를 안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어봐야 저만 산후조리도 못하고 고생이라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친정으로 가서 쉬라고 데려다 주었죠. 오빠의 차 안에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이로 말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해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있던 일들을 모조리 얘기했어요. 심해부의 행위까지도 다 털어놓았죠. 친정 아빠가 웬만해서는 그러지 않으시는 분인데 당장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더군요. 사돈, 내가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사돈한테 처음으로 전화합니다. 이게 세상이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애를 주라니요. 멀쩡히 부모 살아있는데 동생이 불임이니까 애를 주라니요. 당신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구만. 아이 따님이 불임인 거랑 우리 애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집 남편이 바람이 나서 딴 년이랑 산부인과에 들락날락 하던데 그거나 똑바로 바로 잡으세요. 어디 말도 안 되는 걸 우리 딸애한테 강요를 하고. 저 이런 집에서 도저히 결혼 생활하는 거 못 시킵니다. 우리 딸 내가 부족하게 가르치지면 못했어도 기본적인 인간 됨됨이는 똑바로 가르쳤어요. 내 딸 이혼시킬 겁니다. 아셨어요? 친정아빠가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이혼을 할 때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으셨는데 말이죠. 저 대신 나서준 아버지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찾아와 신우 남편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했다면서 제게 당장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심해부를 찍어놓은 사진들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송했어요. 그리곤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긴 했지만 친정 부모님과 오빠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버럭했지만 저는 그 길로 이혼을 준비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와 이혼을 준비했고 신우도 심해부랑 이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시댁의 세 가족이 모두 이혼의 길에 올라서게 된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한 행동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나 봐요. 시어머니가 신우와 제 남편을 꼬셔서 계획한 일이고 시아버지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모양입니다. 제게 며칠 후에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미안하다 애미야. 이런 못난 꼴을 보였으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철딱선이 없는 네 시애미랑 신우 때문에 이 아이 낳고 몸 풀어야 할 시기에 별일을 다 겪었겠구나. 같은 딸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사돈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미안하다 애미야. 미안해. 아버님, 저도 이렇게 돼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기 아버님, 저희 이혼해도 아버님은 저희 애들 할아버지시니까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할게요. 그래, 이 말이라도 고맙구나. 내 다시 연락하마. 우리 막내 손녀딸은 얼굴도 못 보고 이 사진이랑 영상이랑 찍어서 많이 좀 보내다오. 내 나이 말년에 그거라도 보는 재미 있어야지. 시아버지는 저희 친정아빠가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폭로하자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못해줘서 제게도 제 막내 딸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시모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셨대요. 얼마 후 남편은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저를 찾아와 폭언을 했습니다. 이런 썩을 형 닥친이라고 망할 형.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어떤 꼴이 나는지 알아? 이게 무슨 꼬라지야. 우리 집 콩가루 만드니까 좋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 집안 이렇게 그짓꼴이.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알았어? 자네 미쳤나? 정신 나갔어? 지금 이혼서류 다 접수된 마당에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10달 품어 낳은 애를 지 동생으로 주자는 말도 안 되는 걸 강요하더니만 이제는 뭐가 어쩌고 저쩌? 네가 사람 새끼냐? 짐승도 자기 자식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운다. 너 같은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야. 빠지세요 형님은. 이혼한 주제에 뭐가 대단하다고 기어들여요 기어들기는. 그래 나 이혼했다.
내가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만 봤는데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딴 소리 짓거리면 내가 가만 안 둬. 알았어? 가만 안 두면 뭐 어쩔 건데요. 자기 일이나 똑바로.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턱하는 소리와 함께 친정오빠는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말 안 했지? 나 중고등학교 때 권투했던 거. 나한테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이놈아. 남편은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고 친정오빠가 있는 한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 후로 한동안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 낳고 별의별 일을 겪으면서 괴로웠었나 봐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만큼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죠. 그래도 제 늦둥이 막내딸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모유 수유를 거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성인가 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엄마의 본능이 저를 결국엔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곁에서 저와 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들 둘이 남편보다 더 많이 의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할 일도 똑부러지게 하고 막내 동생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잘 도와준답니다. 어느새 다 커버린 아이들은 아빠와 떨어져 사는 이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아빠와 할머니가 막내 동생을 고모에게 주라고 한 그 광경을 다 목격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죠. 그 일이 있고 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친정오빠와 함께 살면서 일도 시작했답니다. 친정오빠가 다시 시작한 사업이 안정을 찾아 그 사무실에 가서 막내딸을 어린이집에 맡겨놓을 시간 동안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다행히 제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에 저도 용기를 얻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자신의 아들 둘에게는 아주 끔찍한 애정이 있어요. 자주 연락도 하고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아들 둘이 아빠가 지난날 했던 행동 때문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는 않고 있죠. 그래도 저는 최대한 아들들이 아빠에 대한 미움이 많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고마운 사람이라는 말도 해주고 있고요. 세상 살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죽도록 미운 사람도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좋게 포장해서 얘기해줘야 되는 건 아직도 참 힘드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